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7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권한대행을 대통령직 수행으로 보는 여당과 국무총리라는 야당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첫 변론 준비기일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개엄 전 북한이 오물풍선을 날린 직후에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취임 뒤 찾은 적 없던 합참의 전투통제실을 두 차례나 찾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에선 김 전 장관이 계엄 명분을 쌓기 위해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20여일 앞두고 인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 37명에 대해 감형을 결정하자 트럼프는 자신은 취임 즉시 사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민주당이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들어간 겁니다. 연쇄 탄핵이란 초유의 사태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 그물살을 탄 건 어제 한 대행이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내란 대행임을 인정한 담화였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인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탄핵안은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탄핵안은 한 대행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거부, 비상계엄 선포 위반 국무회의 소집회 내란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리와 권한대행 시절에 탄핵 사유 5가지가 적시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탄핵 폭주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정 마비를 넘은 국정 초토화라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입니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면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됩니다. 국무위원 서열 3위인 최상목 부총리가 대통령과 총리, 기재부 장관의 3가지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는 겁니다. 다만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더라도 민주당이 요구하는 쌍특검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응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오늘 탄핵 표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족수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건지 국무총리를 탄핵하는 건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151석이냐 200석이냐 각자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에 달렸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민주당의 주장처럼 국회 과반만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한다면 그 다음 권한대행 역시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연쇄 탄핵의 결과는 바로 국정 초토화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재적의원 과반인 151석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권한대행을 대통령 권한의 단순 대리자이자 국무총리로 봤습니다. 헌법 규정이 포괄적인 데다 권한대행 탄핵은 전례가 없다 보니 여야 모두 입맛대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국회 기관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국회 운영위는 권한대행도 200명 이상 찬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반대로 정족수는 151명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반 행위 시 당시 직위를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총리직 수행 시 범한 직무상의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제적 과반수가 될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3분의 2가 맞겠죠. 결국 최종 결정은 국회의장에 달렸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오늘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151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이 151석 기준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만큼 정족수 문제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사태 관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는 건데요. 그러나 윤 대통령이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어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엽니다. 변론 준비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출석해 탄핵 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게 지난 24일까지 개헌 포고령과 국무회의록 등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관련 통지도 받지 않고 있는 겁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관련 서류를 3차례 수치 거부하자 지난 24일 문서 송달 효력 결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당사자가 문서를 직접 받지 않더라도 송달 장소에 도착했다면 효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이에 헌재는 오늘 예정대로 변론 준비를 진행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 절차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준비 절차를 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한 번 더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을 여야 대표가 합의할 때까지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탄핵 심판을 진행할 경우 만장일치가 아니면 탄핵은 무산됩니다. 헌재 측은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키기 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도해서 북한의 국지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오물풍선을 유독 챙기면서 북의 미사일 발사 때에도 찾지 않았던 합참 전투 통제실을 2차례나 찾았습니다. 김재영 기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개엄 전인 지난달 18일과 29일 새벽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31번째와 32번째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직후 합참 회의에 참석한 겁니다. 처음 방문한 18일엔 이례적인 대북 성명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행위는 선을 넘고 있으며 이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엄중 경고한다. 지난 9월 취임한 김 전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 19형 등 미사일 발사나 남북 간 연결도로 폭파 등 도발 상황에도 전투 통제실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개엄 보름과 나흘 전 오물풍선 상황을 각별히 챙긴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김 전 장관이 개엄 명분을 쌓기 위해 오물풍선 원점 타격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합니다. 북풍과 연결시키려고 했던 그 내용들 보면 무인기를 수차례 평양으로 침투시킨 것, 그리고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점 타격을 준비한 그 수차례 정황들. 김 전 장관 측은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북풍 주장은 부인하면서도 오물풍선 발생지 원점 타격을 국방부 장관이 검토하라고 지시한 건 지극히 정당한 사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다만 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원점 타격에 대한 지시가 없었고 사격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계엄 선포의 명분을 북한의 도발에서 찾으려고 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과 북한 도발에 따른 통합 방위 사태를 동시에 선포할 수 있다는 내부 문건을 작성했고 계엄 당일엔 북한 오물풍선의 위협이 심각하다며 갑자기 간부들을 대기시켰습니다. 이어서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국군 방첩사령부가 지난해 작성한 계엄사 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라는 제목의 문건입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사령부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겼습니다. 민주당에선 방첩사가 이 문건을 작성한 건 계엄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왜 부대령이 없는 걸 합니까? 직무가 아닌 걸 합니까?
방첩사가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특히 문건은 계엄과 통합 방위 사태를 동시에 선포할 수 있다는 검토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적의 침투나 위협 발생 시 정부가 발령하는 통합 방위 사태는 통상 북한과 군사 충돌이 발생했을 때 내려집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 등을 실체적 위협으로 강조하며 계엄 선포에 명분을 쌓으려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엄 선포 직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방첩사 지휘관들에게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를 큰 위협으로 강조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2월 3일 오전에 일단 제가 받은 지시는 지금 북한 오물 쓰레기 풍선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지금 각 처실장들 오늘 음주 자제하고 그다음에 통신 축선상 대기를 철저히 하도록 해라. 북한은 지난 5월부터 7개월 동안 30여 차례에 걸쳐 오물풍선을 꾸준히 보내왔는데 유독 계엄 선포 직전과 당일에 오물풍선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간부들의 대기까지 지시한 겁니다. 당시 방첩사령관 등이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두 번째 시즌이 어제 오후 공개됐습니다. 인기를 증명하듯이 외신에서도 곧장 평가를 쏟아냈습니다. Good. I'm telling you, it's amazing. This guy is so talented. I'm really blown away by what he's able to accomplish here. 이 7부작이 공개되기 전부터 해외 평론가들은 오징어 게임을 호평했습니다. 공개 이후엔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는 여러 가지 놀라운 반전을 자랑한다고 했고 인디펜던트지도 첫 번째 게임의 한계를 넘어서 확장됐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호평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철저한 실망감을 안겨준다. 뉴욕타임즈는 오징어 게임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썼습니다. 시사지 타임은요, 자본주의가 오징어 게임을 죽였다면서 시리즈의 상품화가 스토리텔링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호평하는 매체들 또한 다음 시즌을 위한 중간 단계로 느껴진다는 점이 아쉽다고 입을 모았는데요. 넷플릭스는 이미 오징어 게임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시즌을 내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둔 상태입니다. 황 감독은 또 한 번의 스릴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부상을 당한 북한군의 모습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함께 있던 러시아 병사에 따르면 그들은 TV를 보고 많이 먹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의 텔레그램 채널 파라펙스가 공개한 모스크바 군 병원의 영상입니다. 앳돼 보이는 남성이 휠체어에 앉아 뭔가 먹으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요. 러시아 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거나 휴대전화를 만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 텔레그램 채널은 쿠르스크 지역에서 이송된 북한군이 TV를 보고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최근 우크라이나 특수전 사령부는 북한 군인의 시신에서 발견한 노트의 내용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축하하는 편지가 있었던 이 노트엔 우크라이나의 드론에 대응하는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무인기를 발견하면 3인 1조로 한 명이 미끼가 돼 유인하다가 나머지가 조준 사격해야 한다. 그림으로 설명돼 있습니다. 또 작전에 최전선에 합류해 목숨을 바치겠다. 최고 사령관 동지의 김정은의 명령을 무조건 따르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연말을 맞아 공항으로 향하는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연휴 동안 여러 공항에서 항공편이 지연되는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제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입니다. 화면엔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출발 및 도착 항공편이 영향을 받고 있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일본 항공은 오전 7시 24분부터 회사의 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가 주목을 받은 건 성탄절 직전 미국에서도 특정 항공사의 비행기가 모두 멈췄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각 24일 아메리칸 항공은 알 수 없는 기술상의 문제로 미국 내 모든 항공편을 지상으로 정차시켰습니다. 약 1시간 정도였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수천 명의 휴가가 발목이 잡힐 뻔한 겁니다. 5개월 전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로 세계 곳곳에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던 때 국내에도 영향이 컸죠. 당시에는 사이버 공격은 아니었다고 밝혀졌지만 최근 잦은 기술적 장애가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신구 권력이 인권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사형수 수십 명을 감형하자 트럼프가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폐지한 불법 이민자 가족 구금 제도의 부활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형수 37명에 대해 대대적인 감형을 결정했습니다. 퇴임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형을 낮춰준 겁니다. 그러자 트럼프는 자신은 취임 즉시 사형을 적극 집행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크리스마스 인사 형식을 빌어 감형받은 사형수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지옥에 나가라며 비난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사형제 확대를 주장해 왔습니다. And I'm hereby calling for the death penalty for any migrant that kills an American citizen or a law enforcement officer. 사형제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극명하게 대립하는 인권 이슈입니다. 바이든은 연방 차원의 사형 집행을 중단시켰는데 트럼프는 이걸 뒤집겠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불법 이민자 정책도 180도 바뀝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국경 차르에 지명된 톰 호머는 미국에서 아이를 낳은 불법 이민자도 아이와 함께 구금에 추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 구금 제도는 바이든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폐지했지만 이것도 뒤집겠다는 겁니다. Millions of illegal aliens that Joe Biden's releasing our country in violation of federal law, you better start packing now. And that's when President Trump gets back in office. He's going to designate you a terrorist organization, and he's going to wipe you off the face of the earth. You're done.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추진한 제도를 뒤집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미국에선 크리스마스 연휴에 곳곳에서 총격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작된 다툼이 있어선 안 될 일로 이어진 겁니다. 로스앤젤레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경찰 통제선 너머로 아이들이 선물을 한가득 들고 지나갑니다. 크리스마스 당일 대낮 미국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가정집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총에 맞은 여성과 남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여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집 안에는 청소년 4명도 함께 있었습니다. Family gathering, friends, just devastating. A disturbance within the residence, again, holidays. I don't know what the details are. Detectives will continue to work on that. 도주한 용의자는 인근 덤불에서 체포됐습니다. 같은 날 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도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장소가 공항입니다. Officers arrived on scene and they located 3 individuals believed to have gunshot injuries. A short time later, as other officers were arriving, 2 other individuals were located in the parking garage. 총에 맞은 여성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가족끼리 시작된 다툼이 총격으로 이어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총격에 공항은 잠시 마비됐습니다. Yeah, sprinting. People left their bags behind, everything. Really? Yeah. A little shaken, but just hope everybody's okay. I don't really know much about what happened or what went on. 비슷한 시간 LA 인근 파노라마 시티에서도 총격으로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2 사람이 다투는 소리와 함께 수십 발의 총성이 들렸다고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4 아이의 아버지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격 직후 차량 한 대가 과속으로 도주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에선 최근 마지막 석탄 화력 발전소가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북해의 바람을 이용한 재생에너지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바람과 햇빛을 이용해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영국 북동부 지역의 항구 도시 에버딘. 넓은 바다로 나가니 풍력 발전기가 강한 바람을 타고 돌아갑니다. 바다 위에 부유물을 띄워놓고 설치하는 부유식 해상 풍력입니다. 이곳에서 약 16km 떨어진 해상에는 대규모 부유식 풍력 단지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 5만 5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14.7기가와트의 해상 풍력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대형 원자력 발전소 14기 규모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As we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and the people and the supply chain that is working in the oil and gas sector and see it as an advantage to retain those supply chain and those skills.
북해뿐 아니라 육지에서도 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합니다. 위스키를 만드는 공장 인근에는 풍력 발전기가 보입니다. 공장에서 필요한 전력 중 3분의 1을 얻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공장 지붕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빼곡하게 깔려 있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건 더 경제적이기 때문입니다. So that would be £1.5 million we would spend on electricity. We actually only spend about £400,000 on electricity. 영국에서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연속성 있는 정책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최근 철강 산업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의 일부 공장이 문을 닫기도 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고 또 포항시는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이강덕 포항시장님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 포항의 철강과 2차 전지 산업이 큰 위기에 빠지면서 지역 경제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예, 아시다시피 저희 포항은 국가기관 산업인 철강 산업과 첨단 전략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이 주력 업종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 철강이 중국산 저가 철강이 매우 많이 유입이 되고 있고 또 글로벌 경기 침체라든지 건설이나 이런 내수 경기가 부진하기 때문에 매우 힘든 상황이고요. 게다가 얼마 전부터 전기료까지 인상이 돼서 엎친 데 덮친 꼴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해서 굉장히 지금 그 철강업과 관련된 2, 3차 협력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포스코를 비롯해서 현대제철이나 이런 데도 일부 가동 중단 내지는 조업, 축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특히 2차 전지와 같은 데는 우리 글로벌 일시 수요 정체 현상과 또 아울러서 트럼프발 이 보조금 철회 예고 이런 것들이 함께 겹쳐서 예년보다도 수출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돼서 관련된 우리 지역의 중소업체나 또 아울러서 우리 지역 경기 이런 부분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어떻게 좀 대처해야 합니까? 어떤 대응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제 중국산 철강, 저가 철강 제품의 대량 유입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3배 정도로 증가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적극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전기료나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좀 유예를 해주든지 해서 우리 기관 산업이 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좀 더 나아가서는 저희들처럼 이 어려운 지역에 산업위기 특별 대응 지역이나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각종 세제 혜택이라든지 융자금 지원이라든지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주면은 굉장히 회복이 되는데 힘을 받을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시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도 연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정부가 산업위기 대응 특별 지역을 지정하고 또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도 연장해 주길 바란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또 민생경제 안정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최근 전국도 불안한 상황이어서요. 어떤 대책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주력업종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해서 저희들은 지금 이 건전한 소비 확산 운동, 또 착한 소비 운동 이런 것들을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펼치고 있고요. 저희들이 내년에 편성한 예산을 가장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마중물 사업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넓혀가기 위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 보정 재원을 뭐 2천억 정도 금융기관과 함께 이렇게 확보를 해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과 또 저리 대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배달료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지원할 그런 그 계획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융자나 이런 부분도 계속 좀 확대를 해서 이 어려운 고비를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포항 시민분들은 또 알려주신 말씀 잘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 시추 포항도 관련이 있는데요. 지난 20일엔 어민들이 또 홍게가 잡히지 않는다 해상 시위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이달 17일경에 우리 시추선이 포항 앞바다 한 40km 해상 쪽으로 지금 도착을 해서 며칠 전엔 20일경에 시추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유공사에 따르면은 시추로부터 한 4, 50일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또 내년 상반기경에 경제성 여부가 판단된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한 2035년경에는 경제성에 따른 여러 가지 계속적인 시추를 해야 될지 여부가 결판이 난다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관련된 시추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이 되고 어민들이 지금 어장의 여러 가지 피해를 우려를 해서 조업 피해를 지금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앞으로 이 석유가스를 발굴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라든지 또 어민들의 조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속해서 뭐 어떻게 하든 석유가스가 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에 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도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등 강추위가 찾아왔는데요. 낮 최고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아서 서울이 1도, 대전 3도, 대구 4도 등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충청과 호남엔 내일까지 최대 20cm가 넘는 많은 눈도 예상돼 빙판길 주의가 필요합니다. JTBC 아침 앤을 마칩니다. 다음 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